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보수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의 치명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과 법적 정의가 다르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어떨지요? 정부와 기업이 수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청사진을 내놨죠. 하지만 초대형 투자일수록 돈만으로는 풀 수 없는 과제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도 참여해야 한다며 노사정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까지 앞으로 각자 목소리를 낸다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과 평택, 서남권을 잇는 반도체 벨트에 2,3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며 치켜 세웁니다.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인 대규모 투자 계획에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주축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들이 일하게 될 현장에 산업 안정과 주거 환경, 인프라와 처우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정부와 회사,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회장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에 노조도 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로선 예상치 못한 변수입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부지 확보부터 전력과 용수 확보, 각종 인허가까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수지만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일이라 각종 요구가 본물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업체들이 다 협조해야 되고 용수나 전기, 인력 문제, 지역 주민도 한 발이 공간이 논란이 심하겠지요.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수천조 원대 반도체 프로젝트. 제 몫을 찾겠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속에 시작부터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첫날부터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는 오늘 0시 1호 조례를 통과시키며 반도체 유치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경북 구미시는 시장 취임식을 하면서 반도체의 핵심 재료죠. 웨이퍼를 들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전남 광주특별시 의회가 첫 안건을 의결합니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투자 계획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반도체 공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설하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임 첫날 전남 광주 반도체 전략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속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구미시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정부 투자 계획에서 소외된 구미시에선 시장과 시민들이 직접 웨이퍼 모형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라며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반도체 여건이 어느 지역이 최적이냐고. AI도 구미라 카더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첫 결재로 반도체 소재 기업 4곳에 9천억 원 규모 투자 협약 추진 계획을 승인하며 사수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풍부한 용수와 전력 등 구미의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우며 투자 유치에 나선 겁니다.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민선 9기 출범 첫날부터 지역 간 경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돌아오자마자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 것부터 비판했는데 총리 때와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비슷한 표현으로 맞받았습니다. 양측은 첫 경선 지역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인다는데 고승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박수를 받으며 유임식장에 들어섭니다.
1년 전 취임식에서 약자를 상징하는 양 무늬의 빨간 넥타이를 맸던 김 전 총리는 이번엔 같은 무늬지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임식을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당이 가야 될 방향과 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방식과 리더십의 모습으로 꼭 두 번을 할 필요는 있을까? 정 전 대표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집중된 반도체 투자를 언급하며 전북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저짝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 현대차, 피지컬 AI 로봇.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발언에 맞대응을 피했지만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의원이 총리하다 굳이 당대표할 필요가 있냐고 대신 받아쳤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놓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에서 첫 경선이 시작되고 공천 논란이 불거졌던 호남은 후순위 배치로 논의 중인 게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경선 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독대 자리였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려고 마련한 자리인 만큼 한 목소리로 통합을 강조했는데 강론에선 미묘한 온도차도 있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그랬는지 최지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를 숙여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초대해 주시고. 별 말씀을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하는 등 오찬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번에 저 광주 행사 보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오찬 메뉴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해법을 둘러싼 강론을 두고는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먼저 강조했지만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 발언이 진보 진영의 기반을 강조한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과 비슷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오찬이 당내 계파 갈등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뒤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의 반발에도 당권파는 최소한의 기강 잡기를 하려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야당 상황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한동훈 의원의 대구 서문시장 행에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동행했습니다. 이상규 당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은 한 의원 일정에 동행했던 당 소속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한 인사 행보에 동참한 게 해당 행위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뒤 소위 당권파에선 최소한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의 어떤 원칙과 기강 확립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걸로 해석됐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오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뺄셈보다는 덧셈을 하며 보수 대통합 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잡음을 만들어 연명하려 한다고 장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노이즈를 만들어서 연명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세력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윤리위는 내주 초 약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징계 요청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당내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헌정 사상 첫 5선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각종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거센 견제를 예고한 민주당 구청장 등 지난 임기 때와는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설득하고 협치를 해나갈 건지 구자영 기자가 오 시장의 첫날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상 첫 5선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취임 첫날 시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에 청사 내에서 취임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시 의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돼 시장의 제2요구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50조 원 넘는 서울시 예산 심의부터 한강버스, TBS 지원 폐지 등 오세훈표 정책마다 시의회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강버스 54분 당연히 가다라고 확인한 거 시장님인데 2시간 7분 되고 나니까 국회 가서 얘기하셨죠.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다. 재정비 사업 열쇠를 쥔 자치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 인가권을 쥔 구청장들도 3분의 2 이상 민주당 소속입니다. 당장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부터 재검토 요구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행이냐 협치냐, 오세훈 시장의 5기 시정이 출범과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뿐 아니라 대법원장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합류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자유롭게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그 권리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preme Court today reaffirmed a long-standing principle that every baby born on U.S. soil is a U.S. citizen.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 일환으로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과 취업, 관광 등 일시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this with birthright, as you know. And it's just absolutely ridiculous. But 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미국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가 출생 시민권을 없애는 작업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날에도 우편 투표 제도와 연준이사 해임 제동, 성추행 사건 등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개인 신상에 타격을 입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헌법과 적법 절차를 넘는 권한 행사에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미국 뉴스가 관심을 받는 건 아무래도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 출산 문제 때문일 겁니다. 출생 시민권 유지가 원정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박한솔 기자와 함께 이 부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왜 미국에 가서 출산하면서까지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미국인의 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미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를 인터뷰했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비자가 없으면 현지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지만 시민권이 있으면 취업이 쉬운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역시 매우 저렴해집니다. 부모 입장에선 나쁠 것 같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런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복수 국적자들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권리는 이중으로 누리면서 납세나 사회보험 부담 같은 의무는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일부 복수 국적자들이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나 소득세 부담을 줄인다는 겁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미국은 37%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미국에만 신고하고 한국 신고는 누락하는 식입니다. 진짜 부자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소득인데 세금을 안 했다. 그거는 딱 표시가 나니까 조사가 들어오겠지만 일반인이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인력하고 그렇게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의료 혜택도 비판 대상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젊은 시절 경제활동은 미국에서 하다가 65세 은퇴 이후 의료 서비스가 우수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지만 노년 시기에 혜택만 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정 출산이 불법도 아닌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핵심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복수 국적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입니다. 복수 국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세금 신고를 하거나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세법과 사회보험 제도를 더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요, 국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함께 한다면 복수 국적을 갖는 게 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의 복수 국적자들이 복수 국적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들의 한국 귀화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굳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을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은 손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부 유출이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인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꼬리표를 한국 꼬리표를 붙여주는 게 좋지 않나요? 네, 복수 국적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양립할 수 있게 제도를 좀 촘촘히 정비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인데 일본과 인도 같은 경제 대국도 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반도체에 쏠려 있는 우리 수출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 1년 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361억 5천만 달러 흑자,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독일과 중국, 미국만 넘었던 월 수출 1,000억 달러 선을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넘은 겁니다.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은 국가는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 해당됩니다. 1977년 중화학공업이 호황을 맞으며 연 10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처음으로 월 수출액 100억 달러를 넘겼고 2011년 7월 500억 달러를 지나 32년 만에 월 1,000억 달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주력 품목 전반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가 신기록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 2천만 달러,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며 전체 수출의 43.8%를 차지했는데 전통적 수출 효자인 자동차와 선박, 철강을 다 합친 것보다 4배나 많습니다. 워낙 지금 가격 효과가 커서 우리나라 수출 전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초래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수출 규모가 커진 것은 환영하면서도 지나친 쏠림으로 반도체 가격이나 수요가 꺾이면 단번에 수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올해로 코스닥 시장이 문을 연 지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여전히 출범 당시 기준 지수인 1000포인트를 밑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는 건지, 투자자들은 왜 외면하는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920선에서 거래를 마친 코스닥 지수, 연초 대비 1%도 오르지 못한 채 여전히 천스닥을 밑돌고 있습니다. 1996년 7월 1000포인트를 출발선으로 문을 연 코스닥은 IT붐을 타고 3년 만에 290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새로운 기술, 드림라인 같은 IT 기업들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500선까지 추락했고 깜짝 등장했던 기업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체급은 더 약해졌고 부실 기업과 한계 기업의 집합소란 오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3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 기업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보다 테마주나 부실 기업이 판을 치고 있고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코스피의 이중대의 역할밖에는 못한다. 첨단 전략 산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군을 좀 일부러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해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 폐지, 1부와 2부로 나누는 승강제 등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금지나 인센티브 제공, 기관 투자자의 유입 촉진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월드컵 대참사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큽니다. 그동안 불공정 선임 논란을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합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굳은 표정으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홍 전 감독이 입국한 지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 8건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지난 2년간 별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문체부는 2024년 10월 축구협회를 중징계했고 지난 4월 행정소송 1심에서도 문체부 징계가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월드컵 32강 실패 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수사를 맡으면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년간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재판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전을 펼쳐서 논란이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사용했다가 문매를 맞은 탱크데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결국 배재고는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광주제일고와 배재고의 1라운드 경기. 8회 초 배재고의 공격 차례가 되자 더그아웃에서 응원을 하던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팀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칩니다.
참다 못한 광주 제1고 코치가 큰 목소리로 항의하고서야 비양호는 중단됐습니다.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옆에서 스타벅스를 왜 하는데? 지난 5월 스타벅스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희화화하는 표현을 썼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는데 해당 논란을 암시하는 야유를 쏟아낸 겁니다. 경기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배재고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광주 제1고는 어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발언은 물론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체의 응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항의 사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이번 일이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개월 중징계로 배재고는 당장 내일 있을 청룡기 2회전부터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배재고의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됩니다. TV조선 김영웅입니다. 이런 경찰이 다 있나 싶습니다. 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받은 사건 3,000건을 그냥 뭉개버리고 종결한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금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앞에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요,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지정해 주셔야 돼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경찰이 적발하지 못한 경우 일반 운전자들이 안전신문고 앱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앱에 접속한 뒤 사진과 차량 번호 등만 입력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경찰은 이를 확인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달랐습니다. 공익신고가 급증하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위반 사항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기타 종결을 남발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6개월간 이렇게 종결한 사건이 3,193건에 이릅니다. 결국 경찰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경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담당 사건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장마가 언제 오나 싶었는데 평년보다 일주일 늦게 찾아왔습니다.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향권에 없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찜통 더위를 견디셨을 겁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라산 자락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입산이 통제되면서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아주 시간을 줄이려고 그랬는데요. 장마철에 임박했다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호우와 풍랑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제주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한 채 속만 태웠습니다. 아무래도 조업하는 데 지장이 많겠죠. 바다에 생활하다 보면은 비 오면은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전남 완도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이곳 완도항에는 하루 종일 어선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각장마에 여름 대목을 놓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날씨가 더 안 도와주면 해수욕장 장사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겠죠.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없죠. 장마까지 와버리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오늘 오전까지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2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전남 완도 보길도 110mm 이상, 광주도 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중부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비가 내리겠다며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유럽은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열돔 현상입니다. 아시아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까요? 이상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럽의 지구관측 위성인 센티넬-3호가 지난 6월 말 촬영한 사진입니다. 살인적 폭염의 유럽 대륙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원인은 오메가 열돔입니다. 오메가 열돔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를
양옆에 저기압이 에워싸면서 기류가 정체된 현상입니다. 냄비 뚜껑이 덮인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겁니다. 그 기압 배치 모양이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닮아 오메가 열돔이라 부릅니다. 지난달 30일 유럽 온천 명소인 헝가리 세체니의 낮 최고 기온은 42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의 낮 최고 기온 41.9도를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7개 국가 전역에 폭염 적색경보가 발령됐고 프랑스에서는 폭염으로 평년 같은 기간보다 1,000명 정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 열돔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오메가 열돔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이중 열돔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중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시루떡처럼 한반도 상공을 겹겹이 덮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빈도수는 적더라도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2018년에 서울이 39.6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도 열돔 현상이었거든요. 기상청은 북극 해빙 감소와 북태평양의 고수온 현상 등 전지구적인 온난화 신호가 역대급이어서 올여름 한반도 역시 평년보다 무더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동해안 해수욕장은 피서객을 맞이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임무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등장하는 상어를 막아야 합니다. 그물까지 설치할 정도라는데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선 그물에 걸린 커다란 물고기. 뾰족한 콧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몸 길이만 3m가 넘는 청상아리가 경북 영덕 앞바다에 등장한 겁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선 공격성이 강한 무게 64kg짜리 악상어가 잡혔습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봐주겠어요? 1m 84요. 올해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46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동해안 평균 수온이 지난해보다 1.9도 높았고 대형 상어의 먹이원인 고등어, 참다랑어 등이 유입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어 접근을 막기 위해 안전그물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동해안 지역 11개 해수욕장에 설치됐던 상어 차단용 그물은 올해 51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동해안을 찾는 이용객분들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잦은 상어 출현이 동해안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상황.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선 수중생물체 감지 센서 도입 등 상시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바다에서의 구명조끼는 도로에서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어선에 탄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내야 합니다. 그 단속 현장을 김동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해경 단속정이 조업 중인 어선에 접근합니다. 시에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전선에서 근무 검색이 있을 예정입니다. 갑판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 너머로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불이 나게 구명조끼를 챙겨 입습니다. 방금 선장님께서 어차피 조타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로 장관이 필요했습니다. 작업복 위에 구명조끼를 걸쳐 입는 게 거추장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비 올 때는 저거 입고선 겉에 입으려니까 못 입겠어요. 우위 안에 겹쳐 입는 나름의 방식을 택한 선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225명 중 80%가 어선에서 나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는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한 번만 단속돼도 9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 첫날 울산 앞바다 어선 67척을 점검한 결과 다행히 미착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시로 해경들이 와서 구명조끼 다 검사 자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입으면은 벌금이. 과거에는 어민들께서 다소 불편함을 이유로 착용을 꺼려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 보급을 인하여서 일회성 단속을 넘어 안전문화로 자리 잡기까진 시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정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수 치료 가격은 43,850원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든 이 가격입니다. 횟수에도 제한이 생기는데 오남용을 방지할지 아니면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만 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36살 A씨는 목 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도수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권장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 비용 부담 때문에 다녔었는데 횟수 제한이 걸려서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치료가 잘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은 한 번에 43,850원으로 저렴해졌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간 15번으로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연간 최대 24번까지만 가능합니다. 도수 치료 횟수가 연간 24번을 넘어서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100% 본인 부담입니다.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서 의사가 예외 승인 절차를 거쳐서 재활하도록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제각각이던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걸 한다면 필요한 환자들은 이런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풍선 효과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력직 채용 공고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에서 소외감을 느낀 비반도체 직원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력직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사업개발, 전략기획까지 다양합니다. 지난주 채용이 시작됐는데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엔 뜻밖의 삼성전자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채용이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 경력 11년차 과장도 관심을 보인다, SK하이닉스에 삼성전자 출신들이 보인다 등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부문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한 성과급을 받는 비반도체 부문에선 관심을 보이는 직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성과급 논란 이후 가전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원들 간의 융합이라든지 단합이 가장 중요한데 성과급을 100배나 차이 나게 하는 것은 직원들의 단합을 해치고 조직 운영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온다. 반도체 전문기업인 SK하이닉스 채용은 올해 내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4월 고졸 기수직 채용부터 지난달 대졸 신입 채용까지 역대급 성과급에 지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과급 때문에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겐 꿈의 직장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0.9%의 이직률을 보인 반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이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요즘 전세보다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워낙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묵혀두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선택일까요? 이낙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젊은 세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현지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세로 오실 분들이 주식처럼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돈이 어중간한 거예요. 대출 줄이고 정부에서 계속 세금 규제를 하니까 지금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전세난과 대출 규제, 증시 화랑이 맞물리면서 월세로 사는 대신 전세 보증금을 빼서 주식 투자에 나서는 젊은 세대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려고
보증금을 더 내주고 월세 사는 케이스도 트렌드가 약간 그래요. 1분기 월세 거주 비율은 20대가 76%, 30대가 52%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이런 투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자발적 월세라고 그러는데 기성세대 논리하고 좀 다른, 기성세대 입장에서 위험한데 소유적 자산 배분 같은 상당히 위험이 큰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 좀 가라앉았을 때에 젊은 층들이 이제 겪는 그 주거의 어려움라는 이제 잠재적으로 보면 생길 수 있겠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주거 비용까지 털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했는데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여당이 끝까지 법사위를 가지겠다고 한 이유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관련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전 민주당 법사위 실무진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개편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절차를 주문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범죄 유형별로 직무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초기 단계에서 생기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범죄는 별도의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와 소통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서로 통일되는 의견 내어서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했던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도 검토 중입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거나 수사심의위에 총리실 직원이나 검사, 판사 등을 파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위원장 법안으로 검토한 뒤 원내 지도부와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성관이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전 현직 성관위원 대다수가 사전투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행정안전부 대처 문제를 놓곤 야당 의원들과 윤호중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조특위 2차 기강보고에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사전투표제를 지목했습니다. 이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의 국민투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가버렸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8명에게 사전투표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7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일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또 이제 그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관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 그 직원들 우리나 투표 종사자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제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그 투명성 그런 측면은 또 고려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조특위에는 선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도 참석했는데 선거 당일 행안부의 대처를 두고선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저는 제가 점잖게 하려고 그러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위철한 직무대행은 오늘도 야당의 사퇴 요구에 사퇴가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선을 그었고
노태학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출장비를 굳고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사망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파손된 건물은 무려 5만 9천 개입니다. 부서진 건물을 위성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온통 붉은색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강진 피해가 가장 큰 카리브해 연안 도시 라과이라. 곳곳에 건물이 폭삭 무너지거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여기저기 파손됐습니다. 인근 카라발레다의 건물들도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강진에 파손됐을까? 위성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니 해안 도시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약 5만 9천 채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대재앙으로 사망자는 하루 새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Hoy se contabilizan 1.943 personas fallecidas. Tenemos un número de heridos que llega a 10.571. 수백 개의 관이 쌓인 주변 항만은 임시 영안실로 변했습니다. 16,000명에 이르는 이재민들도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골프장과 축구 경기장에까지 매트리스를 깔거나 Mira la situación en la que nos encontramos. Dormimos aquí con un poco de niños con los zancudos, los animales del piso. No tenemos dónde cocinar. Mire cómo está todo esto. 야외 공원에 천막을 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Pero somos 1.000 personas entre adultos mayores, niños y todo lo que tú ves aquí. 세계보건기구는 비위생적인 임시거처 생활로 댕기열과 황열병, 말라리아 등 감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유럽의 폭염은 산불까지 몰고 왔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바닷물을 퍼나르는 수상 소방기를 동원했고 그리스는 세계 최초로 위성을 이용해 산불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비행기가 바다 위에 내려앉아 순식간에 해수를 퍼올린 뒤 산불 현장으로 날아가 쏟아붓습니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산불이 유명 관광지인 비스섬 등으로 번지자 수상 소방기 4대를 투입했습니다. 바다나 호수에서 12초 만에 최대 6톤을 급수할 수 있어 넓은 지역의 산불을 빠르게 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튀르키예 산불은 서부 이즈미르 주택가까지 번졌습니다. Ormandaki yangın şu anda Işılkent 2'ye varmak üzere. 유럽 전역이 유례없는 폭염에 신음하는 가운데 스페인과 알바니아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최근 잇따르는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세계 최초로 위성과 AI를 활용한 산불 조기 탐지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Use these photos, we send them to our AI models, they analyze them down to a 4x4 meters analysis. They can detect if it's a fire or not, and then we take that information and we send it to the fire service. 전문가들은 유럽을 뒤덮은 고온건조한 메가 열돔이 산불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ose really high temperatures are really what's driven these fires. They've dried out the vegetation and they've made it really kind of tinderbox conditions for these wildfires to take hold. 현지 시간 어제 헝가리 세치니 지역은 42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이탈리아에선 하루에만 폭염으로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는 어찌 보면 정부의 강권에 맞선 국회의 투쟁으로 점철돼 왔습니다. 1979년 9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독재 정부냐, 민주를 열망하는 국민이냐 선택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의원직 제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놈은 백일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YS의 신념이 국회를 지켰고 1987년 민주화를 통해 그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를 이룬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 국회가 오만과 독선의 온상이 됐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총 투표수 167표 중 161표를 얻은 서영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자 상임위원장 일부를 단독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일방적 선출은 2020년 이래 모두 4차례나 됩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던 관행, 이미 오래전에 깨졌습니다. 여야를 중재하고 원만하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조정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안을 팩스로 야당에 통보했습니다. 안건을 야당과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시, 무늬만 무소속 의장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국민의힘을 심판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통행에도 경고장을 던졌다는 게 중평입니다. 민주당은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억지로 끼우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무조건 이기기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수라고 해서 100대 0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절충을 해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으로라도 합의를 만들어야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말처럼 민주주의는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요즘 민주당 안팎에서 누가 노무현 정신을 잇는지를 두고 정통성 논쟁이 한창이죠. 친소관계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언행을 제대로 실천부터 하고 싸울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세간의 비판에 아니라고 할 자신 있으십니까? 7월 1일 윤종호 앵커 칼럼, 민주도 모르면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드는 7월입니다. 더위와 소나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장마가 주춤하며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내일은 장마가 주춤하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인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은 주말 이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